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김선생입니다. 일주일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지 않습니까? 굉장해. 네. 지금 뭐 앉은 자리에서 한 5분 있었는데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아,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네. 나이를 먹으니까 한 달 한 달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 나이 먹어서 그런 소리 하면 약간 욕먹어. 그런가요? 네, 그렇죠. 아, 우리 즐겨주시는 분들 중에 그럼 어르신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분들 보시기엔 우린 20대야. 아, 그런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가 네 나이 때는 말이야. 그럴 수 있죠. 네. 아, 오늘은 조금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저희가 이제 영화와 관련된 분들을 이제 새해 들어가지고는 뭐 씬스틸러 배우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직역에 계신 분들, 뭐 하여튼 좀 많이 모셔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 첫 테이프를 우리 이지혜 기자님으로. 영화 배우나 뭐 감독님들은 좀 뵀지만 영화 저널리스트로는 처음 모시는 거 아닌가요? 김프로쇼에서? 처음이죠. 그렇죠. 네. 이재 기자께서 이제 요즘은 TV에도 종종 나오시고 GV도 많이 하셔서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널리스트로서의 어떤 영화인들의 앞으로의 그 본인의 해왔던 일들 이런 것들은 사실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도 일종의 그 영화 저널리스트 방송이잖아요. 네. 상당히 좀 이렇게 괴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동종업계의 선배 한번 만나서 들어보자. 그렇죠. 이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섭외를 하면서 당황하시더라고. 왜? 왜냐면 본인이 주인공이어서 네. 본인의 인생 영화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갑자기 당황하시더라고. 본인 생각하시기는 이제 항상 뭐 모더레이터 하거나 항상 다른 데 물어보시는 가서 이렇게, 입장이었구나. 네, 그냥 영화 정보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시다가 네. 아, 이지혜가 주인공이다. 당신이 기자를 왜 하시는지. 당신이 기자로서 돌아다니면서 영화를 보는 건 또 어떤 건지 뭐 이런 걸 듣고 싶다 그러니까 약간 당황하셨어요. 신선하겠다. 네. 신선하겠네요. 그래서 이지혜 기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네. 그 영화 기자가 보는 영화판 또 영화는 어떤 걸지 좀 궁금하거든요. 전 김프로쇼의 미래도 한번 살짝 힌트를 물어보고 싶네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2부에서 이지혜 기자님 모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텐데 하트 눌러주시고 질릴 때까지 얘기하지. 야, 저 양반이 저런 게 있네. 마음속에서 우러나진 않아도 뭔가 해야겠다고 하면은 그냥 끝날 때까지 꼭 하는 그런 게 있네. 우러나? 충분히 일어났어 지금. 그래? 그럼요. 하트를 누르셔야 돼요, 여러분. 오케이, 알았어요. 네. 네. 하여튼 하트 눌러주시고 네. 광고 듣고 저희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유쾌한 시사 이야기를 맛있는 맥주와 함께 김프로쇼 화이팅! 네, 오늘은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네. 이지혜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칙칙한 사무실에. 그러게. 함부로 입을 떼기가 좀 그러네요. 네. 저희가 영화 감독분이나 배우분들은 꽤 모셨었는데 저널리스트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처음 알았어요. 네. 영광입니다. 입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재 기자님은 사실 제가 국회 방송에서 하는 무슨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처음 뵀거든요. 연예인 보는 기분인 거야. 그치. 텔레비에서 늘 보던 분을. 테레비. 브라운관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브라운관. 텔레비에서 늘 보던 분을 앞에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저야말로 이렇게 김프로쇼 여러분 보니까 신기하네요. 네. 좋다가 아니니까 신기하다. 얘네 뭐지?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사실은 그 프로그램에 김 선생하고 둘이 이제 섭외가 들어왔는데, 네. 뭐 제가 뭐라고 거절하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재 기자님을 섭외하러 나가야겠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전화로 드려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그치. 그래서 직접 뵙고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 얘기만 했어. 진짜로. 네. 나와주실 거죠? 꼭 나오셔야 돼요. 꼭 나오셔야 돼요. 계속 그랬어요.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처절해야 됩니다. 그럼. 네. 아, 저도 많이 본받았고요. 팟캐스트 정말 궁금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현장에서 역시 만만치 않은 작업인 것 같아요. 처절했죠? 신기하고 처절해. 막 경복궁에 비 맞은 혜태 보는 느낌. 신기한데 좀 처절하다. 실은 아닌 것 같아요. 혜태까지는 아니에요. 아직은.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재 기자님을 모시고, 이재 기자님의 인생 영화 하나를 가져오셨거든요. 네. 그 얘기와 함께 이재 기자님이 어떤 분인지, 뭐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 한번 좀 해볼까 하는데, 인생 영화로 가져오신 영화가 어떤 겁니까? 존 카사베츠 감독의 글로리아라는 영화입니다. 네. 글로리아란 제목의 영화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뭐 리메이크작도 있고. 그리고 뭐 몇 년 전에 나온 내용은 다른 글로리아라는 제목의 영화도 있고 2013년 작품인가도 있는 네. 것 같고. 네. 스페인 영화였던. 또 난 우리나라 처음에 그건- 드라마도 있고. 네. 그래서 네, 그렇죠. 그죠. 네. 저는 사실 듣고 샤론 스톤 나오는 그거? 라고 했는데 인생 영화로 하기에는 조금 그렇잖아. 그래서 아니 왜? 인생 영화일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그래서 물어봤지 배 감독한테 샤론 스톤? 그랬더니 그게 리메이크라고. 네. 네, 시드니 루멧 감독이 리메이크 했는데 네. 리메이크에서의 나쁜 예 중에 하나죠. 네. 왜냐면 두고두고 욕 먹거든요. 네. 제가 심지어 영화를 안 봤는데도 욕 먹는 것만 봐가지고 샤론스톤의 글로리아. 굉장히 특이한 분이거나 나한테 문제가 있거나 저한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약간 간접적으로 김프로스 나가기 싫은데. 를 표현한 거예요. 그럴 사실. 수도 있었나? 못 알아듣고. 그걸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막 이유를 찾아줬고 막. 1980년 작품입니다. 네. 글로리아. 존 카사베츠 감독이고, 네. 존 카사베츠 감독의 와이프였었나요? 반려자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네, 평생의 네, 와이프죠.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네. 네. 남편분 이름은 다른 분이 써 있더라고요. 아, 결혼하셨구나. 네. 왜냐면 오래 사시고 계시고. 아니, 그치. 네. 롤랜드는. 네, 이 감독이 죽기까지는 계속 함께. 네, 그렇지. 그렇지. 하였습니다. 네. 존 카사베츠에게는 평생의 반려자. 네. 네. 오래 살아야 돼. 네. 그렇지. 네. 굉장히 거기에 깊게 네. 깊게 느끼셨나봐요, 김프로님께서. 오래 살아야 돼. 오래 살아야 돼. 오래 살아야 돼. 네.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그러게. 네. 1930년생이시거든요. 여주인공.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제나 롤렌즈, 지나 롤렌즈 요 여배우의 아드님 네. 닉 카사베츠가 네네. 제가 좋아하는 감독이어서 그래서 존 큐를 존 한번 가져와서 소개를 한번 우리끼리 한 적 얘기를 있죠. 아. 네네. 아마 지나 롤랜즈가 생소하신 분들도 닉 카사베츠의 영화 노트북은 많이 그렇죠. 기억하실 네. 거예요. 라이언 고슬링이 나왔던 네. 멜로 영화인데 거기서 할머니로 네. 등장했었죠. 지나 롤랜즈가 영화 가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엄마예요, 엄마. 네. 감독 엄마. 네. 네. 그리고 닉 카사베츠 감독 영화 중에는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어하는 영화 중에 알파독이라고. 알파독. 네. 그렇죠. 뭐 네. 벤 포스터 뭐 이런 그리고 저스틴 팀브레이크 뭐 이런 어린 친구들이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이러니까 되게 내가 꼰대 같은데. 어린 친구들. 알파독이라는 영화도 굉장히 재밌고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재능 있는 감독 아닌가. 진짜 아버지의 이 영향 아래에 있는 감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네. 1세대가 영향이 크고 천재적이면 2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닉 카사베츠 감독 같은 경우에는 대중적으로도 뭐 존 큐처럼 흥행한 영화들도 있고 노트북이 뭐 가장 큰 명성을 안겨준 작품이지만 더 홀 같은 작품은 또 칸에서도 호평 받기도 하고 뭐 평단이나 대중 양쪽 균형감 있게 사랑을 받고 있는 감독입니다. 네. TV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신기하다. 좋다. 리액션 하면 엔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네. 이 영화가 인생 영화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화거든요. 좋아하는 영화들도 많고, 뭐 좋아하는 여성 캐릭터들도 많아요. 뭐 최근에는 뭐 매드맥스 퓨리오사 같은 캐릭터도 있고, I am 러브의 엠마 같은 캐릭터도 좋아하는데,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끌리고 지지하고 싶은 여성 캐릭터는 강한 여성인 것 같아요. 그런 강한 여성의 이미지를 아주 제대로 구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영화를
오늘 골랐습니다. 네. 특이한 점이 그런 것 같아요. 강한 여성이라고 우리가 했을 때 퓨리오사로 대변되는 어떤 그런 이미지 혹은 명예의 남성으로서의 위치에 올라서 뭔가 강인함을 얻어낸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네. 여기 나오는 여주인공 글로리아는 어쨌든 자기의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굉장한 강인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엄마가 아닌데도 굉장히 의지하고 싶고 연인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랑에 내가 충분히 빠질 수도 있을 만한 여인인데 그런데 마피아들을 압살하는 세틴 셔츠를 입고 압살하는 뭐 네. 이런 거에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점하는 캐릭터 아닌가. 보통 우리가 강한 여성 영화 속에서 나오는 강한 여자들이라고 하면 여전사형의 캐릭터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뭐 마블로 가면 블랙 위도우 캐릭터가 있고 되게 냉철한 킬러이거나 아니면 살인 기계이거나 이런 캐릭터들을 흔히 강한 여성 캐릭터, 액션이 가능한 캐릭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 글로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세틴 셔츠와 세틴 치마, 임마누엘 웅가로가 그 디자인한 의상이거든요. 굉장히 여성성을 강조하는 의상이지만 핸드백 안에는 늘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영화 속에서도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말을 걸려고 하면 무조건 다 쏴죽이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남자들이 하소연하잖아요. 얘기 좀 하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길 물어보려고 하는데 왜 죽이냐. 그러니까 잠깐만 얘기를 들어봐달라. 근데 그것도 막 또 멋있게 의의가 쏘지도 있죠. 않아. 맞아요. 멋있게 쏘지도 않아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희한하게 쏴요.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강한 여전사들을 보고 열광하기도 하지만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실에 두 발 붙이고 사는 사람들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다. 어떤 면에서. 그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거든요. 총을 쏠 때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네. 조준 사격 이런 거는 뭐 택도 없고요. 뭐 땀을 흘린다거나 뭐 손을 벌벌 떤다거나 굉장히 겁에 질려 있지만 어쨌든 그 순간에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이 쓰면 총을 쏘는데 주저함이 없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강해질 수도 있고 비겁해질 수도 있는데 글로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기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용기 있는 여자의 표본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죠. 네. 네. 그러면 영화를 이제 안 보신 분들이 꽤 있을 테니까 네. 영화의 전반적인 줄거리를 배 감독님께서 한번 제가요? 빨리 훑어가지고. 네. 제가 그러면 해볼게요. 큰일이네. 굉장히 일반적인 케이스를 다루고 있는 영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브롱크스에 사는 중산층 이하의 저소득 계층이 사는 아파트에서 마피아들의 어떤 일에서 발을 빼겠다라고 생각한 마피아들의 회계 장부를 담당하는 한 가족의 가장이 장부를 빼돌린 게 들켜요. 그래서 마피아들이 들이닥치게 되고 첫째 딸과 둘째 아들 중에 둘째 아들만 우연히 마침 그 자리에 찾아온 이웃집 아주머니 글로리아에게 맡겨지게 되고 나머지 인물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리아가 이 혼자 살아남은 아들과 그의 손에 쥐어진 장부를 가지고 어떻게 생존해가면서 얘를 무사히 탈출시키고 자기도 이 공공을 모면할 수 있을까 고군분투하면서 말 걷는 남자들은 다 쏘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굳이 뭐 어색하게 비유를 하자면 지나 롤랜즈의 80년대판 레옹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신뢰입니다. 그래요? 레옹이 원전이 바로 이 영화거든요. 그래요? 사실 그렇죠. 레옹에서 나오는 그 이웃집 소녀를 구하는 시퀀스나 아파트 복도에서 일어났던 그 기다리고 총격신 같은 것들은 다 글로리아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더 나아가면 아저씨 같은 영화의 또 원전이 된 거죠. 사실 레옹이나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글로리아의 성반전된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리아가 더 앞서 있다. 그렇죠. 라고 당연히 얘기 그렇지. 드리겠습니다. 80년대인데. 그렇죠. 네. 빨리 신뢰했다 이게. 실례했습니다. 이런 말할 기회가 주어져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저 영화에서는 죽었다고. 죽는다. 네. 레옹의 원전지 빵! 그렇죠. 차가 뒤집히면서 이제 다음 씬으로 넘어가요. 그렇지. 뉴스로 나와요. 저희가 세 가지 이유를 좀 가져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네. 일단 첫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듣고 다른 얘기를 한번 갔다 오는 것으로. 네네. 그래서 요 영화가 인생 영화인 첫 번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모성애가 아니다라는 키워드를 가져왔는데요. 어. 네. 여성 캐릭터이고 강하지만
그 여성의 어떤 동기가 모성이 아니라는 점이 저는 좋았어요. 뭐 여성 캐릭터가 주가 되는 영화들이 적지만 그래도 찾아내다 보면 꽤 되거든요. 네. 근데 보통 그들의 동기가 모성인 경우가 많아요. 네. 많은 창작자들이 아마 그런 유혹을 느낄 거예요. 사실 모성은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이 여자가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관객을 납득시키는 데 가장 강력한 동기거든요. 네. 모성이다, 자식 때문에 이랬다 이러면 어떠한 선택도 다 납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고 그만큼 관객들이나 특히 여성 관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기가 모성일 경우에는 흥미가 아주 금방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글로리아는 거기서 벗어나 있거든요. 아예 영화 시작부터 난 아이들을 싫어한다 라고 못 받고 시작하고 뒤에 자신을 아주 잘 아는 마피아가 말하기에 그러니까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냥 이웃집 아이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마피아들과 싸움을 벌인다는 게 네.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 모든 여자들은 모성 본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다 대고 글로리안 대놓고 코웃음을 치거든요. 네.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걸 거기서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점이 좋았어요. 최근에 여성 캐릭터가 주가 됐던 한국 영화 2017년도에 나온 영화들을 봐도 뭐 악녀나 미혹 같은 경우에도 그 여성들이 정말 육체적으로도 뛰어나고 정신적으로도 정말 복수를 위해서 철저히 무장된 캐릭터들임에도 그 동기는 모성이거든요.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인데 너무 좀 낡았다. 너무 손쉬운 방식이 아닌가. 네. 여성들에게 모성이 타고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여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모성을 빼고서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는 남성 감독들은 이 영화를 봐야 되지 않나 네. 라는 생각에서 이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네. 근데 이 영화를 안 보고 와서 그런데 네. 이 글로리아의 동기는 뭔가요, 그러면? 삶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슨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글로리아가 이 아이를 구하는 것은 정의와도 굉장히 좀 멀어요. 마피아의 그 장부를 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죽기 전에 그 아이에게 넘겨주면서 말하거든요. 이게 네 목숨 지킬 거다. 이건 꼭 아무에게도 뺏기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내부 고발자로서 정의로운 죽음을 맞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마지막에 글로리아는 그 장부를 그냥 손쉽게 마피아들에게 넘겨요. 자신과 아이의 목숨을 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보면 어떤 대의나 정의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정말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마피아들이 이 6살짜리 남자애를 총으로 쏴 죽이는 것은 내 삶의 방식상 납득할 수가 없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 흔히 제가 그냥 장난삼아 하는 얘기 중에 제가 좋아하는 느와르나 뭐 옛날 느와르, 요즘 뭐 이제 잔혹 스릴러 이런 게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뭐 두기봉 감독의 영화라던가 혹은 뭐 더 옛날로 거슬러 가면 뭐 필름 느와르 영화들을 보면 그러니까 왜 저래? 라고 이제 그 영화를 본 다음에 제가 왜 저래? 할 경우 난 너무 납득 가는데? 라고 하면서 그냥 드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유를 들면 보통은 그냥 얼토당토하는 웃음을 짓거나 어쩌면 나같이 이제 굉장히 격한 공감을 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얘 좀 자존심이 좀 상하는데? 때문에 이 일이 다 일어난 거야. 라고 설명하면 하는 사람은 나랑 이게 뭐가 맞는 거고 그게 뭐야? 라고 하는 사람들 보지 마. 맞아요. 네, 근데 글로리아에서 그래 모든 여자들이 모성 본능이 있으니까 할 때 그 코웃음을 딱 칠 때 니네 때문에 내가 약간 스크래치 받는 지점이 있었거든 하면서 이제 니네가 이게 모르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얘 굉장히 흥미롭다. 남자 여자의 관점을 떠나서라도 이 지점을 이런 캐릭터가 가지고 가니까 굉장히 재밌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전혀 생뚱맞게 다른 얘기를 하면 여자로서 저널리스트를 지금 영화 쪽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는 여자 기자분들이 많나요? 남자 기자분들이 많나요? 그냥 비율상 만나시는 느낌으로. 일단 영화 쪽 매체에 계신 분들은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게 또 매체마다 다른 게 이게 일간지나 방송국으로 넘어가면 남성분들이 훨씬 많고 이 기자 집단 전체로 보면 또 남자들이 많죠. 네. 조금씩 분야마다 차이는 있는데 제가 있는 영화 쪽은 그래도 여성분들이 많은 쪽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거든요. 영화 기자분들을 만나본 적은 많지 않아가지고 네. 그분들의 일상은 어떻게 되나. 그 수많은 영화들이 막 쏟아져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보는 것도 여러 개 봐야 될 거고 뭐 이건 일상은 어떻게 되지?
사실 그게 조금 궁금했는데. 굉장히 현실적으로 궁금하다. 궁금하잖아. 하루 일과 누구도 얘기해준 적 그치, 없으니까. 하루 일과 궁금한데. 정말 그걸 다 볼 수 있을까 약간 궁금하게. 그런 것도 있고. 그러게요. 선택은 무슨 기준으로 하며? 제가 매체 영화제에 있을 때는 각자 담당사가 있어요. 폭스, 워너, CJ, 롯데 이런 식으로 담당사를 나누고 담당사의 영화들의 시사를 이제 담당 기자가 챙기는 거거든요. 보통 담당사마다 중요한 영화들은 2시 시간대에 시사를 하거든요. 네. 오전 10시 반에도 기자 시사가 있고 4시 반에도 기자 시사가 있는데 가장 메인이 되는 영화들은 오후 2시에 오후 2시에. 시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오후 2시 시사를 적어도 하루에 한 개씩은 이틀에 한 개씩은 꼭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2시를 기점으로 이제 일정이 나눠지는데 오전 시간에는 저가 있었던 영화 월간지 같은 경우에는 월간지 마감은 따로 있고 또 매일매일 쳐야 되는 온라인 기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시사 가기 전에 온라인 기사 치고 이제 시사 보고 와서 그 시사 본 거 바로 리뷰 올려야 되거든요. 리뷰 올리고 그 어영부영 하다 보면은 4, 5시, 6시 정도 되거든요. 퇴근해야 되잖아요. 네. 퇴근 못 하죠. 네. 그때부터 이제 월간지 마감하고 월간지 기획회의, 뭐 낼까 아이템 짜내고 그런 게 한 달 단위로 이제 굴러가다 보면은 사람이 늙고 창의력이 고갈되고 퇴사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결론이 그쪽으로 가네요. 신비로움이 한꺼풀씩 계속 벗겨지는 과정을 저희가 지켜보게 돼버렸네요. 네, 그렇군요. 일단 마감이 있는 일이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영화 매체를 어떤 매체에 계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저는 일단 시작은 헤럴드 경제라는 경제신문사에서 시작을 편집 기자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매거진 T라는 그 대중문화 TV 쪽에 특화된 강명석 웹진. 씨가 했던. 네네네. 네.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회사가 망하고 그다음에 저희들끼리 기자들끼리 다시 나와서 테나시아라는 매체를 만들었고 그게 이제 또 어떤 신문사에서 사서 어딘지 알죠.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또 다시 다 기자들끼리 이제 그 회사와 맞지 않아서 다 같이 나와서 일부는 저처럼 프리랜서로 있다가 또 일부는 아이즈라는 매체를 만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로 잠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맥스무비에 들어가서 이제 영화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또 나와서 지금 또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되게 좋아했던 매체가 매거진 T, 테나시아, 아이즈. 이거거든요. 네. 네. 대중문화 쪽에서 가장 감각 있고 가장 발 빠르고 제일 좋아했던 매체인데. 근데 결국 돈 앞에서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자, 성토회장 시작됩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일을 할 때는 강명석 편집장을 만나서 같이 매거진이나 컨텐츠를 만들려고 제휴 미팅도 여러 번 했었어요. 네, 제 영화 일을 했을 때. 네. 네. 여기까지만. 그 뒤로 이제 성토회장이 열리면. 네. 그래요. 그러면 다 쏴야 되는 거잖아. 부들부들 떨면서. 걷잡을 수가 없게 되잖아. 말 걸지 마, 이씨. 그렇지. 나의 세틴 셔츠가 어때서 이러면서 이제. 영화를 그냥 좋아서 볼 때 하고 기자로 볼 때 하고 어떻게 좀 다른가? 물론 이제 일이 되면 뭐 또 좀 재미만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어쨌든 영화 기자를 해야 되겠다 하고 영화 기자를 하면서 보던 영화하고 네. 어떻게 좀 다르던가요? 아주 많이 다르고 제가 한창 마감에 시달리고 매체에서 좀 고갈된다고 느낄 때는 영화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시사를 가면 뭐 제가 보기 싫은 영화도 있지만 봐야 되는 영화들이 거의 많으니까 보면 영화에 온전히 사실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되게 이중적인 표현인데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이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오히려 더 집중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화를 즐기는 것보다는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 여기서 어떤 기사거리를 뽑아내야 되냐, 영화를 보면서 머리 한쪽 계속 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화 보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 마감 계속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체력이 또 노화에 의해서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2시간 영화 보는 게 그렇게 힘든지 저는 미처 몰랐어요. 20대 때는 뭐 2시간, 4시간짜리 막 연달아 2-3개씩 보고 이래도 짱짱했는데 이제는 2시간짜리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할애해야 되니까 더 엄선하게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자극이 되지 않거나
좀 질적으로 떨어진다 싶은 영화들을 보는 것에는 더더욱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많이 달라졌죠. 네. 원래 그때 영화 기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원래 뭐 기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도 대학교 가서 그것도 이제 취직 전선에 내몰리기 직전에 쥐어 짜낸 거라서 내년이 졸업이야. 뭐하지? 그렇군요. 그렇게 네. 크게 뭐 영화 기자가 돼야겠다 생각한 건 아니고 네. 저는 전형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눈앞의 일들을 해치우는 소인배이기 때문에 그냥 저한테 주어지는 일들을 하나하나 처리하다 보니까 영화 기자라는 일이 괜찮겠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괜찮겠다. 그리고 난 영화를 좋아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영화를 좋아했던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지만 영화를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잖아요. 한창 영화를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생각했던 때는 고등학교 때인 것 같은데 그때는 꿈이 영화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입시를 그쪽으로 보기도 하고 영화과로 보기도 하고 물론 다 떨어져서 다른 과를 갔지만 하지만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대학 시절을 보내고 하다 보니까 영화를 좋아하는 방법이 꼭 내가 만드는 것만은 아니구나. 다른 방법도 있겠구나 했던 게 글을 쓰는 것이었고 영화 기자가 되는 거였죠. 우연에 거쳐서 기자가 그렇죠. 됐는데 하다 보니 영화 기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그럼 해보지 뭐. 네. 지금 그러면 프리랜서로 나오신 이후에는 어떠세요? 조금 나아졌나요? 일상이 보는 달라졌나요? 많이 달라졌죠. 그전에는 영화 기사를 쓰고 영화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이 저희 주 업무였다면 프리랜서로 나오고 뭐 몇 년 지나고 나서 특히 최근에는 영화나 대중문화, 너 나아가서는 뭐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말하는 게 더 주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프리랜서 나와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작업이 네이버에서 배우를 만나다라는 인터뷰 코너였거든요. 그때 처음 영상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 계속 월간지 마감을 하면서 글을 쓰는 데에서 피로도가 굉장히 쌓여 있었던 점도 있었는데 말을 하는 것이 그리고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뭐 인터뷰 작업 같은 거는 글로도 많이 했지만 영상에 담긴다는 것은 또 다른 리듬과 호흡을 필요로 하는 거라서 재밌다. 그리고 이제 영상이 주가 되는 시대니까 또 어떻게 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하게 되고 그걸 하면서 또 다른 재미를 느끼게 돼서 지금은 글보다는 말하는 게 더 주가 된 것 같아요. 글과 말을 동시에 가능하신 분이 된 거군요. 그렇지. 네. 부럽습니다. 그렇게 포장해 주시네요. 이제 글도 쓰실 줄 알고. 그렇죠. 이제 말도 되고. 쓸 줄 알고 말할 줄 알지만 변호 단계까지 올라가는 게 힘들죠. 야, 겸양의 덕까지 가지니까 너무 완벽한. 다 가지셨다. 그렇지. 사실은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네.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네. 사실 되게 귀한 자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좋다. 그럼요. 의자는 지금 남아있고요. 말도 안 되고 글도 안 돼. 마이크도 남아있네. 여기 마이크 하나, 의자 하나씩 남아있습니다. 요일만 정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첫 번째 이유는 모성애가 아니어서 네. 이 영화가 너무 좋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여전사 얘기를 제가 했는데 보통 느와르나 액션 영화에서 여성들에게 허용되는 전통적인 상은 남성 영웅을 유혹하거나 위기에 빠뜨리는 판무파탈이거나 아니면 그의 구원을 기다리는 성녀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각성하는데 죽음으로써 각성의 기회를 제공한 희생양 요 세 가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 80년대에 나왔던 글로리아의 글로리아는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여전사에 가까운 그런 캐릭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뭐 어벤져스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여전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방식으로 강해질 수 있다. 이 사람이 총을 들고 싸우지만 되게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킬러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마피아의 여자였던 과거가 있거든요. 이 마피아의 세계, 거친 남성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강해진 여전사라기보다는 생존자에 가까운 네. 사람인데 우리가 살아남은 사람 강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전사가 아님에도 강해서 제가 사랑하는 캐릭터입니다. 네. 이게 만들어진 연도를 생각해보면 좀 깜짝 놀라게 돼요. 그렇죠. 제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에
뭐 그냥 나오는 대로 한번 짓거려봤나. 아무튼 이런 영화가 나왔다는 게 네. 그때 당시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뒤늦게 접한 사람들이 좀 놀라거든요. 이런 게 있었네? 왜 이런 게 없는 거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라는 표본으로 항상 이제 말하게 되는 이제 영화인데, 그럼 그 당시엔 어땠을까? 정말 이 당시에 이 영화가 딱 나왔을 때는 정말 그걸 그 시대에 보던 특히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반응이 어땠을까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혹은 그때는 다 그렇게 살아서 별 반응이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약간 어떤 면에서는 퇴보한 지점이 있어서 더 열광하게 되는 건가? 뭐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하고. 당시에도 굉장히 이상한 영화였죠. 지금 봐도 연출적으로 지금 호흡과 굉장히 다른,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엇박이라고 하죠. 네, 그런 네. 느낌이 나는 씬들이 많잖아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상하고 신선한 영화였고, 캐릭터적으로 봤을 때는 뭐 80년대 쇼비즈니스 생각해보면 여성 캐릭터는 대부분 뭐 대상화되거나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왜곡되거나 축소되거나 소외됐던 캐릭터들이었는데, 일단 여자를 액션이 가능한 액션 영화의 전면으로 내세운 건 거의 최초가 아닐까, 상업 영화에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신선하고 당시 반응도 놀랍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영화 베니스에서 황금사자상 수상하기도 했고, 이후에 존 카사베츠와 지나 롤렌즈가 많은 영화들을 만들었고, 그 이전에도 뭐 영향 아래의 여자나 오피닝 나이츠 같은 영화사적으로나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나 의미 있는 작품들을 많이 남겼지만, 이 작품만큼 대중적으로 가장 성공하고 많은 사랑을 받은 영화는 없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놀라운 영화였죠. 첫 번째 이유나 두 번째 이유를 들어보니까 네. 인간을 다루고 있어서 그게 그냥 뭐 남자 여자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캐릭터로 기능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인간 자체를 다루고 있는 거에서 굉장한 매력을 느끼셨다고 저는 받아들여졌는데 아니요, 아닌가요? 여성을 다루고 있어서 저는 매력을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번 죽게 생겼는데요? 그렇군요. 지금 몇 번 참으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입을 닫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총이 나올까 아니, 말까 저는 나올까 말까 이제 있었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작품이고 사실 저는 그 전에 안 봤었으니까 네. 이 작품을 찍어주셨고 저는 안 봤으니까 이제 다시 보면서 든 생각이 여태까지는 여성을 그렇게 인간으로 다루지 그럴 틈이 없었던 거지. 그냥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세 가지 유형으로만 써먹기에 급급했었는데 야 이게 오래된 영화인데도 벌써 이런 고민을 하고 만든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게 네. 저는 사실 조금 그쵸. 신선했었거든요. 그 인간이라는 개념이 남성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본값이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인간스럽게 사람처럼 다뤘다라는 것이 독특해 보였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몇몇 영화들 혹은 몇몇 영화들에서 소비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을 만한 그런 우스운 대사들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I'm the man, I'm the man 그렇죠. 하는 게 야 이건 2017년에 18년 통하는 얘기인데 이게 그렇죠. 완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장면을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완전 이건 블랙 코미디다. 맞아요. 라고 느낄 정도로 그걸 그냥 이렇게 애둘러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딱 대놓고 그냥 해버린 영화라. 되게 이 두 사람의 6살짜리 소년과 중년의 여성의 관계가 흥미로운 게 네. 그냥 유사 모자 관계로 빠지기 쉬운데 계속 어떤 성적인 텐션이 있거든요. 네, 네. 그 6살짜리 애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이 여자가 사라지면 내가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계속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해요. 네. 내가 남자야, 넌 여자고. 조그만 놈이 아주 그냥.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글로리아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어린아이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걸 괜히 묵살을 부리지 않거든요. 존중해줘요, 어느 측면에서는. 네.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의 관계가 그냥 엄마와 아들로 빠지지 않고 네. 미묘한 관계로 계속 긴장감을 끌고 가는 거죠. 이 아이가 글로리아에 대해서 너는 내 엄마고 내 아버지고 내 여자친구고 내 연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네. 그 관계가 참 흥미로웠어요. 네. 맞아요. 되게 쿨한 사이네. 쿨하죠. 쿨해요. 쿨해요. 근데 그러면서 어이구 하면서 보통 우리 같으면 그런 말 하면 머리를 쓰다듬으며 햇살 비치고 막 엄마 미소 이럴 텐데 그게 아니야. 먹을 걸 꺼내주거나.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똑같이 돼요. 똑같이 티격태격하면서 그게 이제 텐션이 쌓여가는 게 굉장히
이건 진짜 앞서갔다. 지금 멋있다. 봐도 네, 멋있네요. 지금 봐도 좀 이걸 뒤따르는 영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맞아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촬영도 사실은 뭐 엇박의 옛날 영화니까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심지어 그런 얘기를 저렇게 찍다니 하는 좀 뚝심이 느껴지기도 하고 종가섭의 감독이 물론 자기의 연인이자 반려자인 여주인공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찍으면서 다른 모든 게 어떻게 상쇄됐을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다큐멘터리적인 촬영도 있고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찍기 힘든 롱테이크를 그냥 뚝심 있게 그냥 밀고 나간 그리고 웬만한 경우에는 대화가 계속 이어질 때 그냥 카메라가 대화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사람을 카메라 앞에 세워놓은 게 아닌 방식으로 계속 찍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이렇게 찍어서 극장에 거는데 내용이 이렇다니 여기서 오는 좀 경이로움 뭐 이런 게 맞아요. 네. 있는 것 같아요. 이 카사베츠 감독이 배우 출신이다 보니까 네. 배우의 연기를 어떻게 하면 잘 끌어내고 이걸 효과적으로 스크린에 구현하는지에서 아주 잘 아는 감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클로즈업 샷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카사베츠 감독은 보통 뭐 우리가 몇 대 여러 대 지금 뭐 놓고 찍지만 하나는 무조건 배우 얼굴에 클로즈업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클로즈업 샷이 이 영화에서도 많고 지나 롤랜드 얼굴이 그냥 빡 스크린에 들어가는 장면들이 많은데 우리가 클로즈업 너무 많이 쓰면 촌스럽다라고 말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이 바로 이 배우의 얼굴에 다 있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죠. 네. 네. 정말 그 얼굴이 좀 잊혀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당시 출연했을 때 이미 감독의 와이프기도 하고 나이는 50살이셨는데 제가 그 6살짜리 꼬마가 된 느낌으로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떨어지기 싫고 옆에 있으면서 채우려고 싶고 약간 이런 뭔 느낌인지 알겠어. 우리 엄마가 되게 멋있었을 나이 때 내가 엄마한테 자꾸 매달렸던 기억과 더불어서 그렇다고 우리 엄마가 내 애인은 아니잖아 뭐 이런 걸 느끼면서 나 혼자 자존심 상해했던 막 그런 남자의 모습이 되면서 막 약간 그런 걸 느끼게 해준. 네. 네. 흥미롭네요. 네. 남성 관객의 감상을 들으니까 또 다르네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세틴 치마, 세틴 셔츠 했던 게 어떤 기억 하나가 있거든요. 그때가 이제 미술 대회, 사생대회를 같은 걸 하러 가는데 몇몇 학교가 다 같이 모여서 어떤 공원에서 하는 거라 엄마가 저를 이제 데려다 주셨어요. 근데 되게 멀리 온 거야. 엄마랑 단둘이. 그 엄마는 저를 사생대회에 던져놓고 갔다가 끝나면 올게. 그런 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제가 아마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보통 옆에 있잖아요, 엄마가. 근데 되게 멋있게 차려입고 엄마가 나를 탁 내려 그래 뭐 갔다 와서 여기 있으면 엄마가 데리러 올게 했는데 제가 그때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좀 멋진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세틴 장갑을 끼고 있었거든요. 겨울인데. 세틴 장갑을 끼고 있고, 깃을 딱 세우고, 그러니까 엄마 저기서 뭐 커피 한잔 하고 있을 테니까, 뭐, 내가 커피 맛을 알아? 모르잖아. 근데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엄마는 저기 있을 거다. 저기서 뭐 하는데? 막 커피 마시고 있을 거야. 커피가 뭔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그때 그 세틴 장갑에 감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서늘한 겨울 공기와 약간 바깥 냄새와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정확하게 애가 이제 처음에는 I'm the man 뭐 이러다가 나중에 막 쫄래쫄래 따라왔다가 집에 가라 그러면 다시 쫓아오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아 저거구나. 넌 홀렸다. 넌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런 게 다시 이제 소환이 된. 마치 이런 느낌 아닌가? 우리 엄마는 나의 소중한 엄마여야 해라는 관점이 영화의 한 90 몇 프로라면 난 우리 엄마가 진짜 멋있는 여자였으면 좋겠어. 뭐 이런 느낌. 그게 계속 왔다 갔다 공존을 하는 느낌? 우리 엄마의 친구이기도 했던 이웃 아줌마, 꼴초 아줌마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이 영화에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게 되게 신기한 것은 6살 아이의 혼란스러움이라고 말하고 멈추기엔 남자가 혼란스러워하는구나.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구나. 왜냐하면 거기 있는 나이 많은 마피아들도 다들 조금 혼란스러워하거든요. 자, 얘기 좀 들어봐야 좀 이렇게 익숙치 않은 거예요.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게 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압도당하기도 하고, 매혹당하기도 하고, 근데 두렵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이제 보여서 그런 부분에서 공감이 가는 영화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생각으로. 지점에서는 6살짜리 애가 하기 힘들 법한 그 저거를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막 해내고 있는 약간의 폭력성
이런 그렇죠. 거를 아이가 하고 있으니까 네. 되게 우습게 보이기도 하면서 창피하기도 하고 네. 하여튼 그렇죠. 생각하는 지점이 조금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마피아들을 대할 때 막 계속 총 쐈다고 하는데 이 여자가 진짜 강하고 그게 좀 멋있게 영화적으로 표현됐던 장면들이 그 글로리아의 손짓이었어요. 뭐 뉴욕이 배경이다 보니까 뉴욕 네. 택시 굉장히 악명 높잖아요. 네, 네. 근데 택시 불러설 때 보면 정말 멋있거든요. 막 손짓 한 번 하면 택시가 바로 오고 막 휘파람 부는 것도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크게 하는지 저는 휘파람 불 줄 몰라서 그 모습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거기다 네. 뭐 건달들이라고 마피아들 조롱하기도 하고 네네. 바로 이렇게 면대면으로 만났을 때도 쏴보라고 덤벼보라고 막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자극하거든요. 아, 조롱하면서 근데 너무 또 멋있어요. 잽싸게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이야. 근데 저는 그래서 그때 너무 좋았던 게 저 사람이 내 편일 때 너무 신나는 사람 있잖아요. 놀릴 수 있는 타이밍 끝까지 다 놀리고 도망가. 근데 그때 끝까지 그 놀릴 수 있는 시간을 계속 길게 유지하는 게 간덩이의 크기의 차이잖아요. 이 사람이 나의 엄마기도 하고 여자친구기도 하고 옆집 아줌마기도 하다니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캐릭터죠. 네. 자, 그래서 뭐, 저희가 지나 롤랜즈와 그 꼬마 아이와의 그런 약간의 텐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엮어가지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맥락이 있었구나, 맥락이. 우리 감독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 네. 그래서 여쭤봤어요. 혹시 실례가 될까봐. 네. 감독님 얘기 해도 되죠? 그랬더니 해도 된다고 이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용주 감독님. 네. 건축학개론을 만들고 지금 어떤 작품 준비하고 계시죠? 지금 서복이라는 가제 SF 영화 어. 준비하고 있어요. 네. 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술 마시다가 망고불면이 망고불면이 그렇죠 뭐 술친구미 없었구나. 술친구미 있었다면 그리고 또 챙겨드리자. 영화인들의 어떤 가장 큰 축제죠. 부산국제영화제. 광안리. 그 해운대 네, 그 해운대. 포장마차에서 네, 이렇게 여럿이 술을 마시다가 처음 만나게 됐죠. 네. 어떤 네. 포인트에서 이 사람 매력적이다 이런 걸 느끼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은 그것 때문에 조금 피곤한데 너무 말이 많아서 그때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재미있고 굉장히 드물게 이 사람 무해한 사람이다. 해로운 사람.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남녀 사이에 성적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매력 포인트로도 작용할 수 있지만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나에게 좀 해로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되게 무해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처음에 그 수다를 떠는 모습을 보면서 오더라고요. 근데 네. 계속 만나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말이 좀 많을 뿐이지 무해한 사람이다. 절대 해치지 않는 분이시네요. 그런 조금 느낌이 궁금한데 들더라고요. 해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제 나름 뭐 해석하기엔 저는 워딩을 그렇게 종종 얘기를 하기도 하는 편이거든요. 굉장히 가장 좋은 미덕 중에 하나가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인 것 같다. 내가 그러니까 만만한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만만하다는 것은 웃기다는 얘기고 그러면서도 안 위협적이다는 얘기는 텐션 생성 욕구가 없다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언니라고 저를 이제 부르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난감하긴 한데 그러니까 약간 뭐 그런 거 깔리면 상통하지 않을까. 비슷해요. 약간 언니 같은 면이 좀 있고 네. 근데 그게 어쨌든 심리적으로든 다른 방면으로든 연애를 하다 보면 네네. 제 심리를 좀 갉아먹는다 그래야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연애에 국한되지는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은 사람 오히려 편하게 정말 얘기할 수 있고 얘기가 통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긍정적이었어요. 그게 언제였나요? 7년 전이네요. 네. 그러면 건축학개론 이후 전이죠, 전. 네. 마지막 고를 고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 골을 고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소란스러워지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뭔가 말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건축학개론 2012년 작품이었던 걸로 네. 기억하니까 네. 오래됐네요. 그렇군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해한 분을 곁에 두고 계셔서. 공기야? 공기 같은 분인가요? 근데 이제 흔히들 말씀하시면 또 영화 기자로 영화인들을 많이 만나셨을 때 네. 감독님들은 네. 멋지기도 하고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직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안정적이다라고 보기 조금 어려워서 주저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일단 저도 안정적인 그런 뭐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네.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테나시아 다니고 있었는데 뭐 월급이 안 나올 때도 많았었고 뭐 회사가 당장 망한다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불안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래서 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그거 그렇게까지 그리고 그때 뭐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네. 연애하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하실 때는 고민이 안 되셨어요, 혹시? 결혼하실 때는 그래도 건축학개론 덕분에 어느 정도 네, 그렇죠. 네. 약간의 안정을 좀 이제 찾아서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역시 인생은 타이밍이야. 그럼요. 네. 관객분들 덕입니다. 그럼요. 국민의 지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왜 그러세요들? 그렇지. 그럼 국민의 지지를 적혀 있어요. 몇 명의 지지를 받았는지. 영진이 홈페이지 가면 적혀 있어. 한국 영화 만세다 진짜. 그럼 만세지. 무궁화 삼천리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서복이라는 작품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니까 네. 작품이 기대가 되는데 지금 마지막 거를 고치고 계시다니까 네. 지금 또 한참 말이 많으셨을까요? 막 말을 많이 하고 계신 상황이신가? 네. 그런 생각. 그렇죠. 하여튼 네. 작품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유는 어떤 걸까요? 저는 품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품이라는 것이 비싼 옷을 입고 TPO에 맞고 매너를 장착한 사람들의 가지는 품위는 저는 일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정한 품위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존엄하지만 또 아무나 그런 위험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글로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이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되거든요. 사실 이웃집 소년이라고 하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그냥 애매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아이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이 행위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결심한 순간부터 이 여자는 굉장히 품이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잘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뭐 마피아 여자였다. 뭐 여러 가지 대사들로 굉장히 담대한 여자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는 있지만 이 여자의 과거가 다 중요하지 않을 만큼 이 선택 하나로 이 사람이 위험을 가지게 되는 걸 보여줘서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방식의 사람이고 롤모델로 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사람이어서 뽑았습니다. 네. 품이 있는 삶. 네. 네. 이걸 다시 뒤집어 보면 그냥 카사블랑카라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우리가 네. 품이 있다는 전형으로 여기는 그 유명한 그 주인공이 떠오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냥 어떤 선택 하나,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 자존심이 이걸 용납하지 않고 또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한없이 나약한 걸 그냥 보여줘도 난 상관없고 뭐 그 타이밍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바가 있지 않나, 글로리아랑도. 사실 강인하고 숭고한 선택을 해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도 더 좋았거든요. 6살 꼬마 아이 앞에서도 한없이 현실적으로 생존의 급박함 때문에 나약함을 그대로 보여줄 수도 있다는 점. 야,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는 잘 살아나가는 게 최고의 목표야, 지금.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이야. 뭐 하나 때문에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보이든 상관하지 않은 어떤 담대함. 뭐 그런 데서 조금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휘파람을 잘 불자. 크게 불자. 그리고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좋아하는 색깔의 옷을 입자. 뭐 이런 선택 하나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것들이 나에게 약간 용기를 주지 않았나. 진짜 용기를 줬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완전 무결하지 않아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구하기로 하지만 계속 고민하거든요. 네. 내가 뭐 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나 얼굴에 구멍이 나기 싫다, 자기는. 왜냐면 마피아 여자로 살면서 얼굴에 구멍 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봐왔거든요. 네.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어서 겁을 많이 내고 순간순간 고민하고 또 중간에는 아이를 버리고 가려고도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아이를 구해냈다라는 점이 완전 무결하지 않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무해한 거죠. 만만하잖아. 이 사람이 조금 만만한데 멋있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만만한 거랑 멋있는 게 사실 등치되기 쉽지 않은데. 아, 그렇지. 이게 거의 완전체야. 만만한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멋있는 거지. 그럼 우린 6살짜리가 되는 거야. 그 사람 앞에서 당하는 거예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영화는 글로리아, 1980년 작품인데, 네. 이재 기자님의 인생 영화, 이거를 듣고 코드가 맞다. 나랑, 괜찮을 것 같다. 해가지고 보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보시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저희도 이거를 찾아보려고, 네. 왓챠나 넷플릭스에는 없고, 유튜브에 가면 유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료로? 네, 유료로. 요즘 유튜브에서 스트리밍 혹은 이런 콘텐츠들을 그냥 결제를 해서 바로 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래서 졸제 처음으로 한번 사용해봤네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이게 구하기가 힘들지 하다가 유튜브에 있는데 이러면서 한글 자막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영화가 뭐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네. 주로 왓챠나 넷플릭스에 그래도 어지간하면 걸리니까. 네. 근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야 빨리 찾아, 빨리 찾아. 유튜브 했더니 퍽 뜨는 거야. 그래서 손쉽게 봤다 의외로. 네. 네. 여러분 찾기 쉽답니다. 네. 유튜브 없는 거 없잖아요? 네. 네. 그럼 유료로 꼭 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무료는 없어요. 네. 3,500원밖에 안 하니까. 우리가 네. 공짜로 몰래다가 이렇게 힘들었던 얘기. 결국 그 얘기잖아. 네.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네. 무비 저널리스트로 네. 앞으로 어떤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매체에 속했던 기자라는 정체성이었다면, 네. 지금 이제 그 길은 아니신 것 같거든요? 네. 생존이죠. 그거 말고는 다른 계획이 없고, 네. 큰 그림을 그리기에는 미디어 환경이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계속 바뀌고 있고, 저도 그냥 글을 쓰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나와서 영상도 하고, 라디오도 하고, 방송도 하고, 이렇게 또 팟캐스트에도 나오고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뭐, 중간단에서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계획은 사실 뭐, 그때그때 오는 물결에 따라 저는 그냥 몸을 맡길 뿐이고요. 그냥 큰 그림은 생존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저는 이 일을 오래 하고 싶거든요. 사실 유명해지면 좋겠죠? 어차피 유명해진 사람한테 더 많은 일이 모이니까요. 근데 저의 제1 목표는 생존입니다. 그러면 생존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품위 있는 무언가가 이제, 그래도 난 무비 저널리스트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생존하고 싶다. 네. 이거인 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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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을 위해 갑자기 뭐, 다른 일을 하시거나, 이런 것보다. 근데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뜨거운 사회다라는 프로그램 하면서 네. 제가 주로 글을 썼던 것도 영화고 조금 더 풀을 넓히면 대중문화였는데 그것에서 아예 벗어나는 시사적인 문제, 정치적인 이야기도 하면서 사실 거의 대본이 없는 방송이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개개인이 준비할 것들이 많았는데 공부하면서 그 과정이 좋더라고요. 제 영역이 저는 영화만 할 거야. 앞으로 쭉 영화만 할 거야. 이런 건 아니고 영화를 중심으로 두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가 네. 확장되어 가시는군요. 뭐든지 해야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요일만 정하시면 돼요. 네. 무슨 요일 저게 지금 그렇지. 비어있는 요일은 없는 것 같은데? 다 지워버려! 저 번호마카 드릴게요. 그렇지. 네. 그리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 뭐 유명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저희도 통감을 하고 네. 제가 1입니다. 영화 팟캐스트 1이다. 이런 개소리 한번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1시간 동안, 이재 기자님 모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다른 데서 이렇게 출연하셔가지고 뭔가 질문을 하거나, 뭐 패널로서 뭘 하시거나 이런 거는 있었지만, 주인공이 되셔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좀 당황하시더라고. 네. 주인공이라고요? 근데 궁금하실 분들이 많았을 것 같고 네. 저도 사실은 그랬고요. TV에서 뭐 늘상 이렇게 자주 보는 분이지만 그래도 저분은 어떻게 해서 영화를 하게 됐을까? 영화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게 사실은 좀 궁금한데 그런 걸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좀 없어가지고 저희가 첫 저널리스트를 하여튼 모셔가지고 얘기 좀 들어봤고요. 제가 좀 의미 있는 얘기, 큰 목표와 뜻이 있어서 시작하였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가지고. 저희랑 그런 성격이 맞지가 안 않아요. 맞아요. 저희 채널하고 저희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못 여쭤보고 대답 못 들은 것 중에 아쉬운 거 이런 거예요. 여름이 좋아요? 겨울이 좋아요? 뭐 이런 거. 여름. 여름. 얼마나 좋아. 바로바로. 여름이 좋대. 겨울엔 아파, 이제 우리가. 맞아요. 아주 힘들어요. 그 정도면 좀 궁금증이 다 풀렸습니다. 네. 근데 그 하셨던 방송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뭐랄까요, 덜 대중적인 매체가 팟캐스트였던 것 같거든요, 제 느낌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팟캐스트에 처음 나오신 느낌이 어떠신지는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해요. 일단 너무 편해서 좋네요. 네. 뭔가 이렇게 정돈된 언어를 쓰려고 그다지 많이 애쓰지 않아도 되고 네. 정말
뭐 이렇게 방송 섭외 받으면 늘 작가님들이나 하시는 말씀이 그냥 수다 떨듯이 편하게 하시면 돼요 하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왜 이 프로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네. 다른 거 없네. 편하게라도 해야지, 우리. 그렇지. 그거라도 있어야지. 그거 안 되면 우리 뭐하러 이걸 하고 있나? 나가! 뭐하러 이걸 막 이렇게 각 잡고 앉아서 하면 총 맞죠. 자, 그래서 이재 기자님 저희가 다음번에 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고대하면서 네. 지금 날짜 결정하신 거 아닌가요? 보드마크를 쓰실 걸 이따 봐야죠. 네. 편해서 좋다고 하시니까 편하게 그냥 날짜 정해드리자. 자,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이 제가 바라는 건 그냥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지루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이 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영화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말하는 저를 좀 지켜봐 주시고 제가 헛소리를 하면 네. 좀 가열차게 혼내주시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를 들으시는 분들은 영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코어 관객층이라고 들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아, 보이스가 되게 좋으시네요. 네. 진짜로. 화요일에 어울립니다. 화요일. 이렇게. 자, 어울리는 요일 하나씩 얘기해보자. 네. 월화수목금 토일 다 어울려. 그래요? 네. 아침, 점심, 저녁 다 어울리고. 보통 여행을 가시면 바다랑 산 중에 어디가 좋으세요? 바다죠. 그래요? 네. 그러면 수요일이네. 수요일이네, 수요일. 네. 이렇게 막 던져봅니다. 그러니까. 자,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조만간 저희가 또 모실 테니까 그때도 많이 나와주시고 여러분들 여기저기 찾아가시면 인스타그램 제가 페이스북 못 찾았습니다. 저 페북 안 안 합니다. 하시죠? 페북 네. 감성 아닙니다. 저는. 네. 못 찾았어요. 인스타만 하시는데 네. 인스타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 네. 팔로우. 네. 하여튼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이 하트 누르는 게 약간 강박 생기셨거든요. 굉장히 좀 기계적으로 누르시는 경향이 있던데. 숫자 올리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좌표를 찍어주시고. 뭐 그런. 이지혜 기자라고 치면 네이버에 네. 제 인스타그램 주소가 뜹니다. 하여튼 네. 그걸 알겠습니다. 하여튼 팔로우 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팔로우 해주시고 댓글창에 김프로씨에서 듣고 왔어요라고 그렇지. 치세요. 아, 길게. 그렇죠. 네. 많이 남겨주세요. 좋습니다. 네. 자, 또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해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